500만 원. 이게 대체 뭔가요? 선생님, 저희 실버타운은 원래 이런 관리비가 원래가 뭡니까? 제가 평생 모은 퇴직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사라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결정했어요. 이제 자식들 뒷바라지도 끝났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브로셔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푸른 잔디밭, 깨끗한 건물,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마치 천국 같아 보였거든요. 실버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담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복도는 병원처럼 깨끗했고 곳곳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해 보였어요. 각 방마다 응급벨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월 관리비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개인차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입주하던 날 아내는 새 보금자리가 마음에 든다며 연신 웃었습니다. 평생 전세와 월세만 살던 우리에게 드디어 생긴 내 집. 비록 소유권은 없어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이제 걱정 끝이네. 아프면 바로 간병도 받을 수 있고, 식사도 해결되고. 그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설렜어요. 마치 새 학기를 맞는 학생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설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입주한 지 정확히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는 순간까지만 해도 별 걱정이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조금 비쌀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봉투를 뜯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10만의 자리. 분명히 500만 원이 맞았어요. 안경을 벗고 다시 써보고 또 다시 확인해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걸 좀 봐. 아내도 청구서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숫자가 잘못 인쇄된 것처럼 곧 바뀔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이게 맞나? 한 달에 500만 원? 평생 월급이 3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한 달치예요. 1년이면 6천만 원. 제 퇴직금 대부분이 관리비로만 나가는 셈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계산해 봤어요. 연금 200만 원, 적금 이자 50만 원을 합쳐봐야 250만 원. 관리비만으로도 매달 250만 원이 부족한 셈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처음 상담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청구서를 꼭 쥔 채로 말이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계속 치밀어 올랐어요. 실례합니다. 어제 받은 관리비 청구서 때문에 왔는데요. 접수 직원은 제가 청구서를 내밀자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신지요? 이 금액이 맞나요? 500만 원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항목들의 합계예요. 직원은 청구서를 받아들더니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기본관리비 150만 원, 공용시설 이용료 80만 원, 특별관리비 100만 원, 급식비 50만 원, 의료관리비 70만 원,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 50만 원입니다. 특별관리비가 뭔가요? 100만 원씩이나? 건물 유지 보수나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럼 기본관리비 150만 원은 뭔가요? 일반적인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모든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왜 그렇게 비싼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관리비 70만 원은 또 뭔가요? 저 병원도 안 갔는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진 대기 비용과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입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면 또 따로 내야 하는 건가요? 그건 별도 계약 사항이니까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같은 것에 대해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상담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명하셨잖아요. 그때서야 계약서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 사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믿고 서명했던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계약서 17항, 23항, 31항. 거의 모든 항목에 별도 비용 발생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문구려니 했는데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조항이었던 거죠. 다른 입주민들도 다 이렇게 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비슷한 수준이시죠. 처음에는 다들 놀라시지만 곧 적응하세요. 적응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런 금액에 적응이 가능한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 200만 원, 적금 이자 50만 원, 그리고 비상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까지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빠듯했어요. 관리비 500만 원을 내고 나면 매달 250만 원씩 적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 2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아내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막막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젊을 때는 앞으로 벌면 되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버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일단 생활비를 줄여보자. 그날부터 우리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장 보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좋아하던 갈치조림 대신 계란 후라이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전기세도 아껴야겠어. 낮에도 불을 끄고 지냈어요. 겨울인데도 난방비를 아끼려고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냈습니다. 마치 전기와 가스가 사치품인 것처럼 말이죠. 가장 힘든 건 약값이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매달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마저도 아껴가며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걸러 한 알씩만 먹어볼까? 여보, 그러면 안 되지. 건강이 우선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값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약값이 30만 원인데 이제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졌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얼마나 썼나?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희에게도 이건 너무 가혹했어요.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고 들어온 곳에서 오히려 더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이야.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휴게실에서 다른 입주민분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 씨 어르신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어요. 실례지만 혹시 관리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제가 먼저 말을 걸자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저도 퇴직금 다 까먹고 있어요. 역시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입주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벌써 퇴직금의 절반을 관리비로 썼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그런데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나가기도 어렵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위약금이 있거든요. 2년 안에 나가면 보증금의 30%를 떼간다고 해요. 그것도 계약서에 있다네요.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도 없는 구조였던 거죠. 며칠 후 복도에서 만난 최 씨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손 벌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딸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사위가 얼굴이 영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최 씨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들 똑같아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자식들 도움받고 있어요. 안 받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날 저녁 휴게실을 지나가다가 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6명의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한숨만 쉬고 계시더군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적막한 휴게실의 분위기가 우리 모두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찬 노후를 꿈꾸며 들어온 이곳이 어느새 절망과 한숨의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덫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달 청구서가 왔을 때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520만 원. 오히려 늘었더군요. 왜 더 나왔지? 겨울이라 난방비가 추가되었나 봐요. 아내의 말처럼 계절에 따라 관리비가 변동된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가 추가로 붙는 거죠.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잔액, 매달 나가는 돈,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개월수,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억 2천만 원에서 지금까지 1천만 원 나갔으니까 1억 1천만 원, 매달 500만 원씩 나가면 22개월, 2년을 채 못 버틴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아니면 빚을 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70대에 빚을 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까? 만약 오래 살면 결국 빚만 남기고 죽는 건 아닐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보, 괜찮아.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아내도 제 상태를 눈치챘나 봅니다. 하지만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내도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제가 더 걱정을 끼칠 순 없었거든요. 괜찮아,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잠들면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흐르면 또 돈이 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니까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또 무슨 추가 청구서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요. 수도 검침, 정기 검침, 각종 공지사항. 모든 게 불안의 근원이 되었어요.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그날은 가슴이 무거웠어요. 응. 아들아, 잘 지내냐? 네,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희들은 어떠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 아들아, 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고 걱정하던 터였는데 제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이 눈치챘나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나 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될 처지가 되었다니.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동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모두들 자식들에게는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의 현실인가?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무력해진다는 것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준비를 해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괜찮다. 딸아,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뭔가 힘들어 보이시는데.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괜찮다. 너나 잘 지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건 빚뿐일지도 모르겠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로 입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리비로 나간 돈이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제 퇴직금의 4분의 1이 벌써 사라진 셈입니다. 어젯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늙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어깨는 더 구부정해졌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 브로셔를 받았을 때 봤던 그 행복한 어르신들의 모습.
그건 연출된 것이었을 거예요. 진짜 현실은 휴게실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노후를 부탁한다. 바로 이 말이 덫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이용한 거예요. 나이 들어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노인이 또 나오지 않도록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별도 비용 발생 가능이라는 문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노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이런 시설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봐 주세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을 더 버텨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자식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 추가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월 200만 원 추가 부담하셔야 해요. 추가요?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과연 저희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실버타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